네 번째 챕터는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궁금증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아, 질문들을 주셨다 그랬죠, 저희한테. 네, 그리고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저희가 모아봤어요. 사실 저희도 수도 없이 듣는 질문들이잖아요. 그렇죠. 수도 없이 질문을 듣고 수도 없이 대답해드리지만 여전히 누구나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들 여기서 모아봤습니다. 정리합시다. 네, FAQ. 확실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전공은 어떤 게 있나요? 전공이 있어요? 전공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시고 관련 전공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아, 내가 공부한 전공이 관련 전공일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도움이 되는 건가? 네, 그래서 제가 AI랑 데이터 교육을 담당하다 보니까 확실히 도움되는 학부는 있어요. 어떤 있긴 거죠? 있어요.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도움이 되는 전공은 컴퓨터공학, 그리고 소프트웨어공학, 그리고 산업 및 시스템공학, 수학, 통계학 이런 것들은 정말 도움이 된다고 느껴요. 그냥 봐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냥 봐도 그래요? 그럼요. 딱 네? 봐도 당연히 우리가 업무를 할 때, 데이터 관련 업무를 할 때 필요한 핵심적인 지식들을 다뤄온 전공이니까 전통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전공들을 하고 나면 데이터 사이언스를 훨씬 빠르게 잘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아까 봤던 벤 다이어그램 중 한 개가 전공인 셈이잖아요. 아주 정확합니다. 네. 둘 중에 하나는 전공인 거예요. 도메인 지식은 이제 경험을 통해 쌓이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는 본인의 전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전공들을 하지 않았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떠올릴 수 있는 게 처음에는 다시 진학한다. 네. 수능 봐. 뭐 다시 태어난다, 다시 진학한다,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거는 대학원을 간다를 그렇죠.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실제로 요즘에 AI 대학원이라든지 빅데이터 대학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죠. 굳이 대학원에 간다면 어떤 관련 학과들이 있을까를 조사해봤는데요. AI 대학원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빅데이터 대학원이나 빅데이터 MBA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학, 석사 혹은 박사, 그리고 해외에도 직접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 석사 과정도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제일 많이 사람들이 좋은 과정을 손꼽는 게 조지아텍이나 미시건이나 UIUC 같은 이런 대학들이 여러분이 직접 현지에 가지 않아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요즘 많죠. 근데 온라인 석사는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들어가긴 쉽고 졸업하긴 어렵다. 물론 다른 석사도 그렇지만 특히 해외 온라인 석사는 여러분이 선택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대학원 석사, 박사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필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굳이라고 쓰신 거군요. 그렇죠. 왠지 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실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음에 학위로 대신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석사는 필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력만 있다면 석사는 꼭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돈을 내지 않아도 학습할 수 있는 오픈소스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따 마지막에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그런 학습할 수 있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이건 전공이라고 치고 네. 전공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대학교를 무조건 가야 되는 건가? 비전공자인 사람 그럼요. 이미 학부는 졸업했는데 그렇겠지. 회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다음 생에 정답이고요. 근데 사실 비전공자도 충분히 데이터 사이언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업에서 활동하고 계신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 계신 분들도 비전공 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도메인 전문성이 생각보다 다른데 이제 데이터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사전 지식이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전공 하신 분들 중에서도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살펴보면 프로젝트 단위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메인 지식 혹은 비전공 했지만 자기의 원래 전공 분야를 최대한 살려서 프로젝트 단위로 데이터 사이언스를 적용한 데이터 분석을 해보시거나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개발해보시거나 이런 경험들 쌓으셨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하나씩 습득해 나가시면서 관련 지식들을 채워 나가신 거죠.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도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실 때 프로젝트 단위를 하시거나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데이터 사이언스 대회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캐글이라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실습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프로젝트 단위로 하시라는 것. 두 번째는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치. 전공자도 사실 혼자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 특히 비전공하신 분들은 커뮤니티,
혹은 회사의 동료, 혹은 학교의 친구들과 데이터 사이언스를 함께 공부해야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잘 학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시너지도 날 것 같아요. 각자의 지식 때문에. 그렇게 해야 또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죠. 혼자 하다 보면 포기하기가 쉽잖아요. 같이 함께하는 분들이 있으면 서로 계속 동기부여를 해주니까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네. 어떻게 학습하면 좋은지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아, 어. 그렇군요. 놀랍군. 엄청난 밑밥을 지금.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과목을 학습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뭘 배워야 됩니까? 앞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벤 다이어그램 있잖아요. 그 세 가지 원에 각각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일단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디지털화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걸 다루려면 툴을,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데이터를 다루기 편하게 도와주는 뭐 R이나 파이썬 같은 이런 분석 도구들을 익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분석한 결과물을 해석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통계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연의 수준을 넘어설 정도의 차이가 발견된 것인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가설 검정을 할 때 필요하죠. 그래서 통계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데이터를 확인해보는 용도를 넘어서서 어떤 미래 시점의 값을 예측하겠다 그러면 예측 모형을 만들게 되는데 최근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많이 활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머신러닝과 관련된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석 기법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다 실무에서 어떤 목적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동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현실의 문제와. 그래서 문제에서도 현실의 문제 중에서도 어디에 데이터를 적용해야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도메인 지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현업 지식도 꼭 필요한 거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학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순서를 놓고 본다면 일단은 데이터를 직접 다루는 툴을 먼저 익혀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통계학이나 머신러닝 같은 이제 분석 기법이나 방법론을 먼저 익히면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지루하죠 또. 지루하죠. 왜냐하면 손에 잡히질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분석 도구를 익혀서 내가 데이터를 이리저리 조작해 가면서 표도 만들어보고 그래프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내가 나만의 이제 창작물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의 감도 익히고 어떤 보람도 느끼고 이러면서 학습을 시작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툴을 익히시고 그러고 나서 이걸 이제 효과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통계 분석 방법론이나 머신러닝 기법들을 익히고 그리고 자기만의 전문화된 영역을 하나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마케팅이 될 수도 있겠고 의학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분야의 오래된 이론들을 익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가 이제 접목이 됐을 때 데이터를 가지고 했던 어떤 프로젝트가 효과성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어떤 과목을 학습할지는 사실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학습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생각합니다. 너무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지쳐서 오랫동안 공부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재밌게 접근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도 특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지금 당장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을 만큼만 공부하면서 나가는 것도 방법으로 보이고 약간 프로젝트 기반의 공부가 되겠죠. 그거 말고 아예 목차를 두고 A부터 Z까지 우선 다 보겠어 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프로젝트성인 걸 선호하긴 합니다만 사람에 따라 그건 취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사이언스 어떤 관련 직무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업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하고 나면 어떤 직무들이 있습니까? 바꿔서는. 네, 우선 하는 일들을 정리해 놓은 그림이 하나 있어서 제가 지금 가져와 봤어요.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AI, 딥러닝이 있고요. 그 밑에 Learn, Optimize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분야들, 그 다음에 Aggregate, Label이라고 하는 분야들이 또 있고 Explorer, Transform이라는 분야가 있고 Move, Store, Collect 같이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이게 작은 회사라면 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해야 되는 모든 직무입니다. 돈 많이 받을 만하네. 그럼요. 네. 작은 회사가 많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다가 회사가 좀 더 커지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옆에서 밑에 있는 두 단계 콜렉트와 무브 스토어링을 담당해주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첫 번째 그게 데이터 엔지니어다. 맞습니다. 네. 최초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다고 치면 그 사람의 업무를 좀 더 전문적으로 분화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이터 엔지니어다. 네. 더 소프트웨어 쪽 중심의 교육 과정을 거치시고 조금 더 소프트웨어 코딩하는데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효과적이고 최적화하는 데 익숙하신 분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세 개가 각 회사마다 각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데이터 어널리시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류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장르에 있는 것들을 각각 조합해서 직무 이름을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AI나 딥러닝 같은 경우를 ML 엔지니어나 아니면 딥러닝 엔지니어라 이런 식으로 또 특화해서 따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직무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그 틀 안에 있는 분들인 것 같고, 이제 같이 주변에 소프트웨어 감사 하시는 다른 일들이 많으실 텐데, 조금 더 이런 데이터 중심 회사일수록 다른 모든 직무들이 이 직무들과 함께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는 이거 참 끊이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죠. 현업에서는 어떤 툴이 많이 쓰이고 있나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 회사에서는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걸 했으면 하기 때문에 유료 툴을 굉장히 많이 도입해요. 태블로라든지 바로 쉽게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건 회사마다 너무 다양하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도구들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 몇 가지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주피터 노트북입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개발자가 사용하는 IDE라는 통합 개발 환경과는 다르게 조금 더 가벼운 코딩, 그 다음에 데이터의 입출력, 그 다음에 데이터 ID 같은 일을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말 그대로 노트북이에요. 내가 연구 노트를 쓰는데 사용하는 건데 그걸 코드와 함께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피터는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걸로 매우 유명하긴 합니다만 거의 모든 언어를 지원하는 노트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랙티브 노트북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게 되는데, 다른 여러 유료 툴들이 전부 이 주피터 노트북을 인베드해서, 그러니까 안에 내장한 채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실 줄 아는 거는 많은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좀 제 생각엔 욕심일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Git이라고 하는 코드의 버전 관리 도구인데요. 현대에 사용하는 버전 관리 도구로서는 표준에 가깝습니다. 이게 데이터 분석가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랑 같이 일을 안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협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서 Git은 꼭 필요한 최소한이라도 알아야 되는 무언가의 도구이고요.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제 주변에 있는 ML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도 모두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가 도구에 가깝다면 지금은 이제 약간 개발 언어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UI 도구들이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만 데이터를 직접 다루는 도구로서 제가 3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다들 다 아시겠지만 역시 SQL이에요. SQL 같은 경우는 거의 현대에 만들어져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다른 추가적인 조건을 붙이지 않고 어떤 설치나 다른 것들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언어가 SQL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루는데 처음 접근한다면 SQL은 어느 회사에서나 꼭 필요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이미 기존에 만들어 놓은 SQL도 많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모든 것이 가능한 파이썬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파이썬 R이라는 언어, 스크립트 언어는 많이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고 있는데, 특히 파이썬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정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할 줄 알아요. 개발자라면 파이썬 정도면 쉽지? 하면서 알 수 있고요. 데이터 분석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딥러닝의 인기를 등에 업고 파이썬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도구로서 자리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다른 특별한 언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코드나 자산이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기를 선호해요. 그래서 조금 더 개발 쪽에 치우쳐져 있거나 아니면은 데이터 분석 역량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개별 사람들에게 완전한 태스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특히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는 파이썬을 좀 더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주변에 질문할 사람이 있다, 질문에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 볼 때 코딩 테스트도 요즘은 거의 다 파이썬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R이라고 안 하는 건 아닌데 파이썬을 조금 더 선호하거나 아니면 파이썬으로 하라고 지정하거나 하는 케이스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주 사용하는 R이라는 언어인데요. 데이터를 다루는데 가장 특화되어 있고 조금 더 학계에 기반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개발자 생태계에 비해서 조금 더 학술적인, 조금 더 통계의 깊은 내용들이 다루어져 있는 그런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엑셀처럼
2차원 데이터라고 부르죠. 아니면은 테이블 형태 데이터.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라고 하는데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는 문법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언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데이터를 접근하는데 그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가장 익숙하게 사용하는 형태가 테이블이고 그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의 나를 공부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물론 혼자 공부하기 힘들다는 단점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통계학과라든지 몇 가지 매니악하지만 굉장히 인기 있는 언어로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도움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5번째 질문은 용어들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데이터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질문 주신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6가지의 개념을 갖고 와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요즘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혹은 요즘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리터러시는 말 그대로 문해력을 영어로 이제 바꾼 거죠. 알아듣는 능력? 그렇죠. 읽고 쓰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어 문해력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다 갖추고 있는 그런 국어 문해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을 우리가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사실은 수준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이자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자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리터러시가 없이는 데이터 분석도 할 수 없고 데이터 사이언스를 배워서 제대로 활용하기도 쉽지 않은 거죠. 두 번째는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마이닝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이닝은 채굴이잖아요. 말 그대로 데이터 안에 있는 가치 있는 어떤 정보를 찾아낸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데이터 마이닝은 조금 더 예전에 많이 쓰이던 개념들이죠. 빅데이터, 데이터가 아주 많아지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가 굉장히 저렴해지면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학문도 막 떠오르게 됐거든요. 다양한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미를 찾아내는데 사실 이 개념이랑 좀 헷갈리는 게 데이터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찾아보니까 과거에는 데이터 마이닝과 데이터 분석이 그렇게 다른 개념이 아니었더라고요. 거의 마이닝이 위주로 그냥 단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굳이 다른 점을 찾자면 데이터 마이닝은 시각화하는 것까지 간다기보다는 빅데이터에서 정말 많은 데이터에서 유용한 것들을 찾아내는 정도에 그치는 거고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분석해서 의사결정까지 내리는 일련의 과정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시각화까지 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다 포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넓은 개념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 분석이란 큰 프로세스 안에 하나의 단계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너무 개념에 이렇게 얽매이진 않으셔도 되는 게 사실 시대가 달라지고 분야가 달라지면서 데이터 마이닝이 데이터 분석처럼 쓰였던 때도 있으니까 그냥 이런 차이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논란이 많은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조금 학문적인 개념으로 접근해 보면 지능형 기계를 만드는 과학과 공학이라고 정의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뭐 로봇, 터미네이터, 뭐 AI 이렇게 많이 떠올리시는데 학문적으로는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어떤 과학이나 공학의 분야다라고 이렇게 정의하시면 제일 깔끔할 것 같고요. 이때 인간적인 사고라는 포인트에 감정도 섞이는 경우가 굉장히 상식인 것처럼 들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계산적인 부분에서 인간적인 사고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장 딥러닝에서 많이 표현하는 뭐 이미지 분류라는 게 원래 소프트웨어에서는 하지 못하는 무언가였는데 사람이 보는 것처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인공지능이라고 최근에는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지적인 능력이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감정적이거나 감성적인 부분까지는 터치하지 못하는 것 같고 인공지능이 가장 큰 개념이다. 앞으로 2개 더 말씀드릴 텐데 머신러닝과 딥러닝, 인공지능의 관계에서 인공지능이 가장 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은 개념으로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사람이 일일이 코드를 기계한테 주지 않아도 데이터로부터 기계가 직접 학습해서 실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연구 분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대로 있어요. 머신, 러닝, 기계가 학습한다. 기계 학습. 어디에서 학습하냐? 데이터에서 학습한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 이거 진짜 많이 요즘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머신러닝은 뭐고 딥러닝은 뭐냐? 사실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워낙 뜨다 보니까 마치 머신러닝이 곧 딥러닝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엄연히 이야기에서는 머신러닝의 한 분야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술적인 개념으로 먼저 접근해 보면 비선형 정보 처리를 수행하는 계층을 여러 겹으로 쌓아서 학습 모델을 구현하는 머신러닝의 한 분야인데 딥러닝이 되게 뜬 이유가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에서 중요한 패턴을 잘 찾아내요. 규칙도 잘 찾아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잘하고 예측을 잘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도 있었던 말이거든요.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Artificial Neural Network였던 말이 있는데 이게 90년대 폭삭 망했어요. 진작에 망했죠.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인공신경망이 폭삭 망해서 학계에서는 이제 인공신경망이다라고 하면 연구비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비슷한 알고리즘인 건 맞거든. 근데 그러다가 이 인공신경망의 한계를 빅데이터, 그리고 컴퓨팅 파워, GPU, 그리고 기존 신경망의 한계를 극복하는 CNN, RNN 같은 알고리즘이 이걸 극복하게 됐어요. 근데 또 인공신경망이라고 이야기하면 잘 안 팔리잖아. 야, 이름만 바뀌었다. 그래서 딥러닝이다. 딥 뉴럴 네트워크다. 뭐 레이어가 좀 더 많아졌다는 차이가 있긴 하죠. 아주 그렇죠. 똑같지는 아니 그래서 저는 무슨 질문을 들었냐면 몇 레이어서부터 딥러닝이냐? 3개. 정답 3개. 아닌가? 사실은 그래서 원래부터 있던 건데 한계를 극복하면서 리브랜딩 한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앞에 붙는 리터러시 마이닝 분석 이 세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도 조금은 구분할 수 있는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